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중 치료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왔다라는 걸 판단할 때, 제가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NLR을 저는 참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예상하는 패턴 안에서 잡혀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들 중에, 의외로 많은 경우 중에 갑자기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늘렸다거나 아픈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고 오셨던 분들 중에 이 NLR이 확 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EBM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어떤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 번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역세포들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TH17 그리고 T레그셀 17번째 헬퍼 T셀과 레귤레이터 T셀이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들 중에서도 T세포들의 중요 하부 서브타입들의 밸런스, 그리고 TH1, 2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설명드렸는데, 그럼 조금 더 앞으로 돌아와서 그 밸런스가 깨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걸 어떤 검사를 가지고 알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중 치료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왔다라는 걸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TH17 레귤레이터 T셀의 밸런스를 사실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몸이 싸우려고 하는 쪽인지 조절하려고 하는 쪽인지의 밸런스를 TH17과 T레그셀의 밸런스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데,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실험실적인 방법들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전기영동 하듯이 해서 CD4 플러스, CD25 플러스, 폭스피3 이런 걸 다 발현시킨 T세포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직접적인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기보단 있다 없다 이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저는 임상적으로는 주로 CBC 검사의 세부 서브타입, 그러니까 세부 분획들, 우리가 보통 5디프라고 부르는 CBC, WBC, 백혈구 중에서도 5디프, 뉴트로필, 에오시노필, 바소필, 그리고 모노사이트,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의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상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지표는 우리가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의 레이시오, 그래서 NL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현재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염증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지표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여러 자가면역 질환의 질병 활성도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트로필 to 림포사이트 레이시오라는 건 뉴트로필을 림포사이트로 나눴을 때 비율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015년에 진행된 이 연구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136명이랑 건강인 60명을 비교해 봤더니,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NLR이 한 2.53 플러스 마이너스 1.4 정도, 그 대조군이 2.16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NLR이 일반적으로 더 높더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NLR이 DAS28이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활성도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28개 관절의 직접적인 염증 여부, 통증 정도 이런 것들을 점수하는 질병 활성도 체크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잘 매칭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NLR이 높을수록 DAS28 상으로도 질병 활성도가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2016년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보면 한 358명 정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대상으로 생활학적 제재를 치료하기 전과 후에 NLR을 평가해 봤더니, 치료 전엔 5.9에서 6개월 정도 치료 후에 한 4.5 정도로 유의하게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이 NLR이 이 ESR을 지표로 하는 DAS28 검사와도 연결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치료 전후에서 어떤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더라라는 연구가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최근 연구인데, 비교적 2023년에 이집트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120명과 건강한 일반인 50명을 비교해 봤을 때 NLR, 오늘 이야기하려는 PLR,
LMR을 모두 평가해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은 일반인들에 비해 NLR과 PLR이 모두 높았다. PLR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안에서도 활성기와 관액이 사이에 유의미한 지표 차이가 있었더라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는 NLR이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는 중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임상적으로도 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염증성 장질환,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LNR을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2021년에 진행된 연구인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건강한 개인은 한 NLR은 1.6에서 1.65에서 1.70 정도 보고돼서 IBD 환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NLR 값이 확인되더라. 그래서 NLR이 높다는 건 염증성 환경, 염증성 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를 추정할 만한 지표다라고 보고한 연구고요. 또 하나 이제 2021년에 진행된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IBD 환자,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 환자 1,092명과 건강한 환자 933명을 비교해 봤더니 IBD 환자가 말초 혈액에서 NLR이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더라. 그래서 결국 또 같은 IBD 환자분들 중 안에서도 활성기와 관액의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활성군에서 이 NLR이 높더라.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에서는 이 NLR의 커트오프라고 해서 2.06이 54주 생물학적 제제 치료 후 점막 치유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쓰고 나서 54주 후에 NLR이 한 2.06 이하 정도로는 나와줘야 점막이 치유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NLR이 떨어졌을 때가 질병 활성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특히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더 의미가 깊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NLR이 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에서 왜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보통 이제 염증성 환경에서 많이 분비되는 뭐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 뭐 테네프 알파 같은 이런 거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토카인이 보통 증가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들이 이 환부로 염증 환경으로 호중구를 이렇게 불러 모으는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중구가 증가하게 되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17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 중에서 인터루킨 17 같은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또 호중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또 있고요. 반대로 호중구가 올라오는 만큼 림프구가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림프구는 보통 우리가 만성 염증성 환경에서는 코르티솔이 고농도로 올라가 있는 패턴을 띄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로 쓰는 거랑 동일하게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호르몬이 세포의 자멸사, 아포토시스라는 걸 유도하다 보니까 특히 그게 림프구의 자멸사를 많이 촉진을 해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성 환경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호중구를 끌어올리고, 림프구를 세포 자멸사를 통해서 떨어뜨리다 보니까 호중구가 올라가고 림프구가 떨어지는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NLR이 높아지는 현상이 염증성 질환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NLR이라는 게 염증성 환경을 시사하는 건 맞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TH17, T레그셀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이 지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요인들 중에 예를 들면 급성 감염이 있거나 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만 해도 이 NLR이 보통 치솟는 패턴을 많이 띠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을 배제했을 때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볼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점, 이걸 이제 고려해서 이런 지표들을 내 몸을 관찰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이제 림포사이트와 모노사이트의 레이쇼를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LMR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림포사이트 숫자를 모노사이트로 나눴을 때 비율을 보는 건데요. LMR은 보통 이제 낮을수록 염증성 환경을 시사해요. 그 말은 LMR이 낮다는 건 모노사이트 비율이 높고 림프구 비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동일한 2023년도 이집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건강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이 LMR이 낮았다. 그러니까 활성기와 또 관액이 사이에서도 LMR의 차이가 명확히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핵구는 사실 여러 면역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염증성 효과를 나타내는 M1 대식세포, 그리고 항염증성 효과를 나타내는 M2 대식세포로 모두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단핵구가 높은 거는 염증으로 가는 건지
항염증으로 가는 거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를 림프구 비율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과립구라고 불리는 전체 면역세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노사이트 비율이 높고 림프구 비율이 낮다는 건 이거는 조금 더 염증 환경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과립구 증가는 TH17 분할을 촉진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지만 이건 어쨌든 간접적인 지표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TH17의 우위 패턴을 추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에 있다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로는 PLR, 플레이틀렛 투 림포사이트 레이시오라 그래서 플레이틀렛, 혈소판을 림포사이트로 나눈, 림프구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혈액 검사 설명드리면서 혈소판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혈 과정에만 역할을 하는 세포가 아니라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매개 세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실제로 얘네들은 인터루킨 6나 TGF 베타 같은 사이토카인 또 여러 케모카인들을 분비하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면역 세포라고 하기는 어려운 건 직접적인 면역 반응을 한다기보단 면역 반응을 매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라도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PLR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니까 혈소판 수치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은 비율상 높은 패턴을 많이 띠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검사는 좀 여러 한계가 있는 거는 PLR은 특히나 혈소판은 면역 매개는 아주 일부의 역할일 뿐이고 얘네들은 그 이외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응고 관련된 여성분들은 특히 생리전으로도 수치가 많이 변하고 여러 요소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를 단일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NLR이나 LMR이나 이런 지표들과 함께 참고하기엔 좋다. 왜냐면 혈소판은 워낙 뭐 철분이 결핍된다거나 뭐 비장 기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혈전이 생겼다거나 이런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치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야기한 것들이 뭐 용어로 보면 NLR이다, LMR이다, 뭐 PLR이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요지는 백혈구의 중요 역할을 나누어 봤을 때 호중구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 림프구랑 모노사이트, 단핵구랑 플레이틀렛, 혈소판 얘네들이 서로 결국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지혈만이 아니라 세포를 깨트리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과정에 중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현재 상태를 중요하게 보여준다는 건데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불이 나고 있다라는 현장을 딱 봤을 때 이 불이 나고 있는 게 좋은 불인지 나쁜 불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딱 그 현장에 어떤 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내는 약간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호중구랑 혈소판이 날뛰고 있으면서 불이 나고 있다. 이거는 안 좋은 현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호중구랑 혈소판이 이미 한번 날뛰고 나서 사라졌고 이미 림프구가 올라와 있고 단핵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점화가 이미 끝나고 이미 불이 어느 정도 소각 상태로 내려가는 중에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혈구의 종류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염증이 높다 낮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과정인지 회복되는 과정인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을 결국 반영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지표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밑에 있는 검사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SII라고 해서 Systemic Immune Inflammation Index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야기한 수치들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소판 수치랑 뉴트로필을 곱하고 그걸 림포사이트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LMR을 조금 더 이제 변형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뉴트로필만 염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호중구까지도 반영을 해보자라는 시도인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를 보면 2023년에 진행된 어떤 데이터 분석인데 과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한 37,604명 아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높은 SII 그러니까 호중구 비율이 높고 림프구가 떨어져 있는 패턴이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가능성의 증가와 연관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연구는 2025년에 이제 작년 터키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4명과 건강한 대조군 69명을 비교해 봤더니 환자들의 다스28 아까 이야기했던 질병 활성도에 따라 관해군과 활성군을 분류해 봤더니 오히려 SII가 NLR이나 PLR보다 조금 더 질병 활성도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지표들을 조금 더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더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기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방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련된 연구들이고 이제 건선과 관련된 연구 또는 건선성 관절염까지 연결된 경우에도 SII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은데 2022년도에 터키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 따르면 건선성 관절염 환자 106명과 건강 대중군 103명을 비교해 봤을 때 중등도 또는 중증 질병 활성도를 가진 건선 관절염 환자분들에게서 SII 수치가 높았다. 이런 연구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SII라는 수치가 여러 자가 면역성 질환들의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기에 유의미한 지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얘도 분명한 제한점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PLR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왜냐하면 혈소판을 넣었기 때문인데 혈소판을 넣었다는 거는 조금 더 염증 환경을 추정하기에 좋은 지표들을 추가한 건 맞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혈소판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뭐 출혈이나 또는 뭐 빈혈 또는 감염 뭐 이런 영양들에 워낙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노이즈들이 많이 추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또 뭐 종양이나 감염 같은 비자가 면역성 요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NLR 대비해서는 또 여러 관점에서 중요하게 질병 활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 SIRI, 그러니까 Systemic Inflammation Response Index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건데요. 얘는 조금 더 이제 뉴트로필의 이제 모노사이트를 곱하고 림포사이트로 나눈 비율이라 여기서는 이제 아까보다 단핵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인 건데요. 연구를 살펴보면 전신혼방 루푸스라고 하는 SLE 환자분들을 2025년 중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SLE 환자 189명과 건강한 환자 91명을 비교해 봤을 때 SIRI가 조금 더 이 SLEDAI라고 하는 건 루푸스의 Disease Activity Index라고 하는 거는 질병 활성도를 또 보는 지표들인데 이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연구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루푸스 친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SIRI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검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SIRI, 그러니까 결국 뉴트로필 모노사이트, 림포사이트의 비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질병 과정을 추정할 수 있겠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IRI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SII보다는 조금 더 혈소판이라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지표보다는 단핵구라고 하는 직접적인 면역 반응, 염증 반응에 역할을 하는 애들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 네 가지 지표를 다 활용해서 여러 감염 요소, 비감염 요소를 배제하고 수치들을 해석하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수치들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을 쓰고 약에 대한 반응이 원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인데요. 이 지표들의 명확한 한계는 이제 저희가 이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건 그래서 몸 안에서 지금 몸이 싸우려는 쪽으로 가는지 조절하는 쪽으로 가는지 TH17이 우위인지 Treg셀이 우위인지 이 밸런스를 파악하고 싶은데 밸런스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실험하듯이 환자분들의 혈액을 도말하고 막 이 염색을 해서 볼 수는 없다 보니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지만 추정하는 방식인 거지 확정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환자분들이 막 이런 거 얘기 듣고 나시면 내 수치를 딱 보내시면서 이거 높으면 이건 나빠지는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해서 확정을 원하시면 어려운 점은 혈액은 많은 걸 보여주는 건 맞지만 임상적인 증상과 전후 맥락을 꼭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 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수치들은 모두 어떤 염증 환경의 결과물로 올라온 것들이다 보니까 인과관계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가지고 이거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교란 변수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로 급성 감염, 뭐 예를 들면 감기만 걸려도 NLR이 튀겠죠. 그리고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에도 특히나 NLR이 많이 반응을 하고요. 수면이 부족하기만 해도 호중구가 막 튀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또 오히려 과도한 운동 직후에는 호중구가 막 올라가 있다가 과도한 운동 후에 몸에 확 떨어질 때 또 반대로 림프구가 확 올라가는 패턴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이 수치가 오르고 있다면 이게 정말 염증성 환경인 건지 조절되는 환경인 건지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또 별도의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NLR을 저는 참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예상하는 패턴 안에서 잡혀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들 중에 의외로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늘렸다거나 또는 주사제로 아픈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고 오셨던 분들 중에 이 NLR이 확 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독특한 경우인데 스테로이드제의 원리 자체가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을 염증 환경으로 호중구가 모여드는 것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모여들지 못하도록 염증 환경으로의 호중구 유입을 막다 보니까 그렇게 막게 되면 호중구가 오히려 혈중에 남아도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환부로 넘어오지 못하고 혈액 속에 호중구가 남다 보니까 혈액 검사상에서는 호중구가 확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패턴이 유독 많이 보이는데 이걸 보면 참 약물이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다. 동시에 참 무섭다. 필요한 반응을 정말 잘 막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됐든 스테로이드는 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대표적인 소염진통제인 엔세이드나 뭐 면역 억제제들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또 환자분들의 나이나 성별 또는 생리 주기 같은 것들도 수치들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해서 환자분들의 상태와 고려해서 약물들을 쓸지 조절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쭉 언급했던 연구들이 어찌됐든 NLR 그러니까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혈소판의 활성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검사들은 맞는데 일단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는 대부분이 다 후양적 연구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쭉 치료하고 나서 뒤에서 바라봤을 때 수치들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걸 보는 거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부터 추적하는 거랑은 조금 검증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컷오프 값도 너무 검사 방법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연구 마다 달라서 표준화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아니다를 딱 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일부 연구에서는 의미가 큰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염증 마커인 CRP나 ESR보다도 오히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대부분 낮지만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의 의미는 있다. 유의미한 검사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EBM 한의원에서는 이런 연구 증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CBC 분해, 5DIF라고 하는 백혈구의 하부 그룹들의 비율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상태를 많이 추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추정을 하려면 중요한 점은 유전체 타입마다도 기저 백혈구 밸런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타입 분들과 M타입 분들의 백혈구 분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저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 상태, 그러니까 염증이 막 심할 때가 아니라 내 원래 상태의 기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한 번만의 검사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한 번 검사를 하고 저희가 활성기라고 보는 시기에 백혈구가 얼마나 올라오는데 백혈구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 호중구가 얼마나 올라오고 림프구가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3달 정도를 저희가 관찰해 보면 이 환자분의 베이스, 기저가 이 정도겠구나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환자분들을 추정을 해보면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이제 이것보다 높아지면 올라간 거, 이것보다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반응을 하면서 약을 쓰고 나서 저희 이제 한약을 포함한 생활에서 이런 것들도 드세요라고 처방드린 식단대로 드셨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보통은 초기에는 2주, 빠르게는 2주 단위로 관찰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부터는 4주 단위로 이 CBC를 체크를 하면서 이 변화들을 관찰하는 게 변화 추세를 관찰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에만 활용하지 않고 뭐 여러 염증성 질환, 뭐 아토피성 피부염 또는 천식 같은 알레르기 환자분들에서도 유의미한 지표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질환별로 좀 맞춤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석치에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검사 결과 영향을 줄 만한 여러 다른 증상이나 상황들, 뭐 감염, 수면 상태, 스트레스 정도, 복용 중인 약물, 특히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의 반응을 꼭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감염이 있다거나 약물이나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조금 텀을 두고 한 1, 2주 정도의 재검사를 해서 정말 그 패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통합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한 게 분명히 유의미하고 의미가 큰 검사들은 맞지만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에 더해 전통적인 염증 마커들인 CRP나 ESR까지 다 종합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사실 환자분들이 느끼는 임상적인 증상과 또 이외의 검사, 혈관이나 신경계 반응들 같은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상태다라는 걸 판단한다는 점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검사의 그러면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CBC는 사실 그렇게 비싼 검사가 아니니까요. 저희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어려운 검사 방법이 아니고 매달
한 달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매달 매달 검사하기에 부담이 없는 검사고 그 검사를 가지고 여러 임상적인 의미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좋은 검사다. 그래서 빈번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면역관용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실용적인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은 조금 의심되는 증상이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만약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SII 그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된다라는 거를 CBC로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선별 검사가 되는 뭐 ANA나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을 따라서 뭐 류마티스가 의심되면은 차라리 류마티스 팩터나 항시시표항체가 훨씬 더 비용 대비해서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건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랑 조금 거꾸로 가는 게 NLR이 높다는 건 질병 활성도가 높다는 현상이 맞는데 반대로 NLR이 극도로 낮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또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약물로 누르고 면역 체제를 누르면서 고착화된 패턴에서 NLR 그러니까 림프구가 극도로 올라가고 호중구가 극도로 떨어진 패턴들이 보통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치료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이런 패턴을 띄어서 보통 림프구 비율이 50% 이상 튀어 있고 호중구 비율이 30% 이하 또 심한 경우는 막 10%대까지 떨어져 있으면서 림프구가 60% 이상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건 한번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진행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정도 지표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호중구가 높다고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지는 않고요. 저는 반대로 과도하게 림프구가 높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생물학적 제재로 지표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제재로는 이제 내려가는 것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뭐 치료가 된다고 안 보여지긴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저걸 왜 보냐면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재가 주로 타겟하는 게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약물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TNF 알파 억제제를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미라, 뭐 램시마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 있는 약제들인데 인플릭시맙이라고 하는 바이오로직스도 주로 요걸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인플릭시맙이 대표적으로 TNF 알파 억제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NLR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호중구를 불러 모으는 주체가 TNF 알파라는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그 TNF 알파라는 사이토카인을 타겟해서 없애는 약이 인플릭시맙이라는 주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썼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건 호중구를 덜 불러 모아서 염증성 환경으로 백혈구들을 모집시키는 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혈액검사상 떨어지게 되는 거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치료랑 연결되냐라는 게 치료를 뭐라고 보냐는 따라인데 완치를 유도하는 약은 아니고요.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그 염증을 불을 꺼주는 급성기 반응을 꺼주는 효과는 분명히 뛰어나고 빠른 약이라 그 효과 정도가 그러니까 NLR이라는 지표가 급성 염증기 반응의 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구나를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성 염증기 반응이 잘 떨어졌다라는 걸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에 더해 NLR까지 떨어졌다면 아 지금 급성 염증 반응은 넘어갔구나. 그게 뭐 주사로 인함이든 뭐 저희가 쓰는 한약으로 인함이든 뭐 어찌됐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염증을 떨어뜨리는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를 볼 때 NLR은 유의미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릭시맙이라는 주사제가 TNF 알파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TNF 알파가 이 부분으로 백혈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그 TNF 알파를 억제하는 게 인플릭시맙이라는 주사라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곳으로 백혈구들의 응집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으면 백혈구들이 덜 모여들고 그 중에 주로 호중구의 모집이 먼저 떨어지니까 호중구 비율이 떨어지는 NLR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많이 보여지더라. 소중과 못 모여들어서 이게 혈액에 남아있을 때는 어떤 게 안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안 좋을 건 없죠. 근데 이제 안 좋아진다는 게 비율상 과도하게 호중구 비율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이라는 말이 혈중에 높다는 거는 조직에도 높은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농도가 그러니까 삼투압을 가지고 조절을 하니까 혈액 내에 호중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떤 조직에도 많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혈중 호중구가 높은 거는 급성 염증이나 위험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는 그게 좀 결과가 교란이 되는 게 실제 조직에는 안 많고 혈액에만 많은 상태가 돼서 수치만 딱 보면 호중구가 너무 높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높지 해서 근데 환자분의 통증은 별로 없고 증상도 괜찮고 나머지 지표들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높지 해서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고 오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린 거고
혈중 호중구가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염증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상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전 검사가 어땠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 맥락이 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뉴트로필이 원래 높았던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시작할 때부터 막 90%대 뉴트로필 비율 카운트를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은 떨어져봤자 70% 후반까지밖에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70% 후반대 뉴트로필 비율이지만 이게 이 환자분한테는 그나마 안정된 상태가 이 정도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려면 이전 상태를 잘 반영해서 봐야 된다. 자가면역 질환에도 증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검사를 했을 때만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검사만으로 확정을 하기에는 특이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감도와 특이도라고 봤을 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주는 확률이 높은 검사가 내가 이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그게 나왔으면 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검사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는 항CCP 항체라고 하는 검사가 TCCP 안티바디 검사가 특이도가 매우 높아요. 뭐 제가 95%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거의 거기서 양성이 나왔으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질환에서 특이도가 높다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의 질환에서 이게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특이도가 높은 검사들은 항CCP 항체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 이외에 그 우리가 ENA라고 해서 핵 안에서 특정 단백질 중에 어디를 공격하느냐 또는 세포 질환에 어디를 공격하느냐를 보는 검사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쇼그린 관련된 SSA, 뭐 SSB 또는 뭐 SMRMP, 루푸스 관련돼서는 SM 안티바디, 뭐 RMP 안티바디 뭐 이런 검사들도 특이도가 꽤 높은 편인데 이 검사들도 근데 중요한 건 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으면 무조건 루푸스는 아니지만 증상이 조금이라도 동반되면서 이런 검사 양성이면 루푸스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 검사로 보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ANA라고 하는 항액 항체라고 하는 검사를 먼저 해요. 이게 조금 더 타겟이 넓다고 보시면 좋은데 핵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광범위한 범위를 공격하는 항액 항체가 양성이냐를 이제 먼저 선별 검사 그러니까 확정 검사가 아니라 핵을 때린다, 나를 때린다, 나를 때리긴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ANA를 먼저 보고요. 거기서 역가가 양성이 나오고 또 고역가 양성이면서 또 염색 패턴을 보는데 뭐 예를 들면 그 ANA를 형광 염색을 했을 때 뭐 어떤 모양인지 뭐 핵이랑 비슷한 모양을 띠는지 어떤 점의 모양을 띠는지 막 분산된 형태를 띠는지 이런 것들을 염색 방법에서 구분을 하는데 그 염색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이랑 연결되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ANA가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된다 했을 때는 제일 쉽게 무난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다.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임상 증상을 고려해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확진을 받으시는 단계를 일반적으로 가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